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한테 당면한 문제는 창조냐 진화냐가 아니라 당장 취업과 진로와 또 결혼과 또 현실적인 문제들이 더 급하고 또 좀 실용적인 그런 주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오늘 그런 분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꼭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나기, 이게 제가 14살 때부터 고민했던 문제예요. 그런 문제를 고민하다가 이것을 전하게 되는 사역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전하게 되었는데요. 자, 제 고민과 함께 더불어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구과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그냥 뭣도 모르고 대학을 다닌 거죠. 그런데 3학년이 됐을 때 전공 과목이 많아지면서 내가 전공하는 이 전공은 진화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전공이구나라는 거를 그때 가서 알게 됐어요. 저는 중학교 때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다녔고 사실 교회하고 집 밖에는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전공을 정할 때도 사실 기도를 많이 하고 정했고요. 지구과학을 택한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또 공기와 이 땅, 이걸 다 배우는 게 이제 지구과학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많이 알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설명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기도 중에 전공을 선택했어요. 근데 3학년이 되니까 내가 가르쳐야 되는, 이제 저는 사범대학을 나왔거든요. 제가 가르쳐야 되는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진화론과 관련되어 있고, 이게 그냥 나만 마음으로 안 믿어 하면은 끝나는 문제가 아니구나. 굉장히 그 뒤에, 우리가 학문이라고 배우는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학계가 있고, 또 그 학계를 떠받치고 있는 패러다임이라는 게 있고, 세계관이라는 게 있고, 이 세계 자체가 이 진화론적인 그 기초 위에서 경영이 되고 있구나, 이런 이제 그 부피감을 좀 더 실감나게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민의 싹이 시작이 되었어요. 자, 그런 이제 찰나에 고생물학 첫 시간에 제가 이제 대학 학부 때 만났던 고생물학 교수님이 계시고 대학원 때 만난 고생물학 교수님이 계신데, 공교롭게도 두 분 다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에피소드를 남겼어요. 요거는 이제 대학원 때 만났던 교수님 이야기인데, 첫 시간에 들어오셔가지고 뭐를 이렇게 들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뭐 인사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혼자 계속 그것만 만지작 거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지작 거시더니 갑자기 딱 이렇게 쳐다보면서 학생들 이게 뭔지 아나?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까 이렇게 했는데 지퍼를 이렇게 띡 열더니 맨 앞에 장을 이렇게 펼치더니 여기 말이야, 지구의 역사가 6천 년이라고 써 있어 하면서 이렇게 비꼬는 이제 말투인 거죠. 과거에는 그런 걸 믿는 사람들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지구가 수억 년 됐다고 보여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날에는 이런 것은 과학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몇 명 따라와 보라고 했어요. 저도 이제 앞자리에 앉아 있어서 따라갔어요.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갔더니 커다란 책상이 놓여 있고 책상 위에 굉장히 많은 화석들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화석들을 하나씩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강의실에다가 펼쳐놓고, 아니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수억 년, 수천만 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수천 년이 지구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굳이 고생마락을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를 꼭 안 해도 되는데 하필이면 첫 시간에 그 문제를 탁 건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학부 때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이 교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첫 시간에. 근데 저번 학기에 어떤 한 학생이 용지 2장 앞뒤로 빽빽하게 화석이 진화의 증거일 수 없는 이유를 써서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내가 어떻게 했겠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제 조용히 있었죠. 그랬더니 내가 0점 처리했다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창조 과학은 신앙이고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고생물학은 학문이고 과학이라고, 그래서 신앙의 영역을 이 과학의 영역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내가 당연히 F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약간 경고장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학부 3학년 때 그 얘기를 들을 때 처음 창조과학이란 말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던 용어를 오히려 그 교수님을 통해서 알게 됐고, 아, 화석이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제가 안 그래도 고민하던 차에 그런 걸 연구하고 그런 거를 전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 이제 오히려 아이디어를 얻게 됐어요. 참 그랬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나서 대학원 수업에서 또 그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아, 고생물학을 하는 사람들, 또 진화론을 자기 주 업무로 연구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의 대척점에 있구나, 하나님의 대척점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됐죠. 그러면서 창조과학은 종교적인 신념일 뿐이고 고생물학은 학문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접근은 안 된다고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궁금했죠. 화석은 과연 진화를 증거하는 걸까? 아니면 혹시 반증할 수는 없을까? 혹은 화석이 창조를 증거할 수는 없을까? 이제 이런 의문이 구체적으로 싹이 텄어요. 자,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저 혼자만 고민할 것이지 왜 여러분하고 나눠야 합니까? 그죠? 고생물학은 과학, 창조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학자들 또는 우리 교과서, 그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다큐멘터리, 그리고 박물관, 모든 게 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들이 말하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1번, 화석은 수억 년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화석은 진화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둘 다 답이 예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예스가 되면 우리한테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이 고생물학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일지라도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게 두 개 예스가 되면 하나님이 없어집니까? 성경이 없어지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게 없어지나요?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게 될까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 문제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두 대답이 다 예스가 되면 성경도 있고 교회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도 믿을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특히 창세기가 역사일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창조 기사가 창세기 1, 2장에 적혀 있는 창조 기사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어도 나는 하나님 믿는데 아무 지장 없다. 그게 신화와 전설을 기록해 놓은 거일지라도 나는 문제가 없다 하시는 분 한번 마음으로 손 들어 보세요. 있을지도 몰라요.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고 그분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잠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오늘 핵심 문제. 그러면 성경의 역사성을 거부하는 이 세상적인 그런 진화론적인 학문들과 주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몇 가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화석이 삼엽충 화석이거든요. 그래서 삼엽충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됩니다. 삼엽충은 많이 발굴될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존이 되어 있어요. 보존 상태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얘네들 어떻게 살았던 애들이냐면 바다 밑바닥에 기어다니면서 사는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헤엄도 치는 이런 걸 이제 유영한다 이렇게 하는데 저서생물입니다. 바다에 기어다니던 그런 절지 동물인데요. 얘가 이제 이렇게 땅을 기어가고 있었다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흙들이 몰려와가지고 지층에 쌓였다고 해볼게요. 자, 이 삼엽충은 이렇게 흙들이 몰려올 때 A, B, C, D층 중에 어디에 붙였을까요? 찍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지금 답 정하셨죠? 예, 여러분이 정한 그 답이 어떤 것이든지 다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삼엽충이 바다 바닥을 기고 있었어요. 근데 흙이 몰려왔어요. 그러면 A층에 묻힐 확률이 높겠죠? 맨 밑에 층에. 근데 얘가 옆집으로 놀러 가려고 헤엄치고 있었어요. 그럼 B층에, C층에 묻힐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얘가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고 싶었어요. 그러면 D층에 묻힐 수도 있겠죠? 얘가 어디에 있을 때 흙이 몰려왔냐에 따라서 묻힐 수 있는 그 층의 높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육받을 때는 절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죠? 삼엽충은 고생대의 표준화석이에요. 무조건 삼엽충이 발견되면 그 지층은 뭐라고 그냥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고생대. 예.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2억 년 넘은 거예요, 얘네들은. 이렇게 아예 그냥 공식처럼 박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2만 종 이상의 다양한 삼엽충이 전 세계적으로 발굴되는데, 이런 삼엽충이 이 지층, 저 지층, 저기 지층 이렇게 각 지역에서 발굴이 되는데, 이 각각의 이 삼엽충 화석은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는 걸까요? 스냅 사진일까요? 자, 제가 유럽 여행을 만약에 한 열흘 정도 갔다 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10,000장 정도 사진을 찍었어요. 신나게 사진을 찍고 와가지고, 제가 좀 돈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10명의 PD를 고용했어요. 그리고 각 PD에게 10,000장의 사진을 줬어요. 그리고 제가 유럽을 열흘 동안 갔다 왔는데요, 이거 가지고 좀 멋진 시나리오로 여행 스케치 영상을 좀 만들어주세요 하고 다 의뢰를 했어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순서로 갔다 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단지 그들에게 준 거는 사진뿐이에요. 그러면 10명의 PD가 저의 10일 동안의 유럽 여행 스케치 영상을 동일한 스토리로 만들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걸 인정하시죠? 바로 그거예요. 땅속에 묻혀있는 화석들은 그 곳곳에 묻혀있는 마치 스냅 사진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사진들을 가지고 얘가 어떻게 해서 묻혔고, 언제 묻혔고, 어떻게 살았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변화를 거쳤고, 이건 이제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 스토리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삼엽충이 나한테 말해주나요? 아닙니다. 삼엽충 화석이 2만 종이 발견돼서 수십만 구의 삼엽충 화석이 발굴돼서 나한테 그 사진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 스토리를 짜는 건 인간이에요. 맞죠? 결국 고생물학자들이, 인간이 그 스토리, 그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삼엽충 자체가 내가 뭐 하다가 묻혔는지, 어떤 상황에서 묻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과정을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스토리를 진화론자들은 만들었어요. 이와 같이요. 그래서 모든 지역에 이렇게 다양한 지층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한 지역에는 대표적으로 그랜드 캐년처럼 10개가 넘는 지층이 쌓여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층은 2층에서 3층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아예 층이 구분되지 않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런데 전 지구의 표면의 70%가 퇴적층이에요. 그러니까 지층은 많은 거예요. 많은데 이 전체가 다 차곡차곡 순서대로 쌓여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삼엽충 화석을 뭐처럼 발견한다고요? 사진처럼 발견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사진처럼 발굴한 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스토리를 만들어요. A에서 B로 변하고, B에서 C로 변하고, C에서 D로 변했다, 이렇게. 그러면 그 모양에 따라서, 삼엽충의 모양에 따라서 패턴을 정하고요. 이렇게 변해 왔는데 지층이 천천히 쌓인 것이기 때문에 이 변화의 과정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의 변화를 보여준다. 즉 진화의 양상을 보여준다라고 스토리를 짠 겁니다. 이렇게 짜고 나면 뭘 할 수 있죠? C라는 삼엽충을 3번째 층에 배열을 했어요. 3번째 순서로 배열을 했어요. 근데 내가 어딘가에 갔는데 그 똑같은 C라는 삼엽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이 지층은 뭐가 될까요? 3번째 층의 위치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삼엽충은 각각의 사진일 뿐인데 그것으로 어떤 진화의 경향, 패턴을 보여주는 그 순서를 과학자들이 정하고, 그리고 그 순서에 따라서 뭘 하고? 지층을 배열하고, 그리고 그 배열한 지층들이 천천히 쌓였다라는 가정하에 나이를 매겨서 하나하나가 오랜 시간이 걸려 쌓였기 때문에 전체가 쌓이는 데는 수억 년, 수십억 년이 걸렸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생물학자들이 말하는 삼엽충의 진화 경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어떻게 써 있냐면, 진화를 하면서 머리, 가슴, 꼬리의 구분이 밋밋해졌대요. 그리고 미간 사이의 모양이 줄무늬가 많은 것에 적어지는 경향이 있고, 눈이 좀 더 복잡해졌거나 어떤 종은 눈이 없어졌대요. 꼬리가 더 커지는 경향이 있고, 옆에 너덜너덜 붙어있는 이 가시가 더 발달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향대로 배열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자, 그러면 지금 보이시죠? 저 경향대로 치면은 위에 있는 것이 나중에, 상당히 나중에 나온 삼엽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 진화의 경향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이 삼엽충들을 보면 저게 마치 진화의 순서처럼 보이겠죠. 근데 제가 그림을 하나 딱 바꿀게요. 이렇게 그림을 바꾸면 여러분 눈에는 이게 뭘로 보이세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변화해온 경향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동시대에 살고 있는데 서식지의 위치가 다른 걸로 보이세요? 서식지의 위치가 다른 걸로 보이시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층이 흙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매몰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층에서부터 위에층으로 배열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어떤 게 맞는 스토리일까요? 저 아래층에 A층에 있는 삼엽충은 5억 년 전 거고 C층에 있는 삼엽충은 한 3억 년 전 거고 해서 A와 C 사이에는 한 2억 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이 스토리가 맞는 걸까요? 아니면 동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서식지의 높이가 달랐을 뿐이야. 그래서 각각의 다른 층에 묻혔을 뿐이야. 이 스토리가 맞는 걸까요? 누가 정답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관찰하지 않는 한 엄밀히 말하면 정답을 확인해 줄 수가 없는 스토리인 거예요. 그래서 더 잘 팔리는 스토리죠. 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잘 팔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다양한 삼엽충들, 아까 제가 2만 종 정도가 발견됐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 이 다양한 삼엽충들을 이렇게 종으로 이렇게 무리를 좀 묶었어요. 근데 이 다양한 삼엽충들은 모두 어디서 왔나 하고 이렇게 따라가 보세요. 그림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은 전부 다 처음 나타난 층이 맨 밑에 캄브리아기 초기부터 다 나타나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다양한 삼엽충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진화해 왔다고 주장하려면은 삼엽충이 아닌 동물에서 삼엽충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또 그 삼엽충에서 삼엽충이 아닌 동물로 또 변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에서 삼엽충이 아닌 동물에서 삼엽충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또 삼엽충에서 삼엽충이 아닌 동물로 변해가는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전부 다 뭐만 있냐면 삼엽충의 모양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다 생김새가 다르시거든요. 근데 제 주관적인 판단으로 누군가의 생김새는 조금 진화가 덜 돼 보여서 아래에 놓고, 누군가의 생김새는 진화가 좀 더 돼 보여가지고 위에다 놓으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삼엽충의 생김새를 가지고 너는 아래 너는 위에, 넌 진화가 좀 더 된 것 같아, 이렇게 패턴을 정해놓고 지층을 그 순서대로 정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와닿으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진화론자들이 그런 주장을 해서 우리를 100년 동안 150년 동안 세뇌를 시켜와가지고 다 그런 줄 알고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출되는 모순이 있어요. 이 다양한 삼엽충들이 다 조상 없이 한꺼번에 나왔다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지층을 캄브리아기라고 하는데, 그 캄브리아기에서도 가장 초기에 모든 다양한 삼엽충의 종류가 다 한꺼번에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 다양한 삼엽충들은 도대체 어느 조상으로부터 삼엽충으로 변화해서 나왔는지 그 답이 없어요. 삼엽충뿐만 아니라 다른 화석들도 발견 경향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 구간이 고생대인데, 고생대에 삼엽충이 가장 많이 발견돼요. 근데 뭐라고, 이 리차드 포티라는 과학자는 삼엽충만 평생 연구한 삼엽충 대가예요. 그리고 진화론자예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캄브리아기 지층 바닥에서 어떻게 다양한 형태의 삼엽충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일까? 그들의 조상은 어디 있는가? 왜 그 조상들은 볼 수 없는 것일까? 평생 연구한 이 포티도 삼엽충의 조상 화석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변화해온 과정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자, 조금 더 현대 최근적인 연구를 보면, 따라서 우리의 데이터는 전형적인 캄브리아기 화석 기록이 시작될 때 캄브리아기 뭐요? 폭발. 왜 폭발이라고 할까요? 다양한 생물이 갑자기 모두 다 나오기 때문에 익스플로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미 크게 결론 지어졌다는 강력한 양적 증거를 제공한다. 이것은 잘 또박또박 보세요. 현대식 해양생물권, 즉 현대 살고 있는 생물들이 에디아카라기와 캄브리아기,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수억 년 됐다고 하는 그 시대 초기에 이미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래전이라는 이 시간을 그냥 제거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무슨 뜻이냐면, 지금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지구 초기에 살고 있었던 생물하고 다 어떻다는 거예요? 종류가 거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나타난 다음에 진화적 뭐가 일어났다? 정체가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창조론자 아니에요. 그냥 정직하게 연구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한계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그림으로 설명하면 지금 맨 아래가 성캄브리아기고 그 위에 C라고 표시된 층이 캄브리아기예요. 그 위로는 고생대층이에요. 지금 보시면 고생대층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고생대에 발견되려면 그 고생대 밑에 층에 그들의 조상이 되는 진화론적인 생물들이 점진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림에 어때요? 그림이 없죠? 왜 그림이 없죠? 안 그린 게 아니고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지금 150년 이상 화석을 찾아왔는데 고생대부터는 생물들이 갑자기 나와요. 근데 그 전에는 그 생물들이 다양하게 나올 것을 미리 진화적으로 변해왔어야 될 단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화석 종류가 무려 30에서 40문. 문이라는 단어가, 그죠? 이과생이 아닌 분들은 좀 힘드시죠? 종, 속, 과목, 강, 문, 개 할 때 그 문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상위 분류 단계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살고 있는 생물 문은 얼마큼이냐면 80에서 90문이에요. 잠깐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살고 있는 문이 80에서 90문인데 제일 밑에 층에서 몇 문이 나온다고요? 3, 40문. 그럼 절반이 나오는 거네요.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생물의 절반이 가장 아래층에서 갑자기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점진적인 진화의 과정이 있습니까? 어디에 조상 화석이 있습니까? 없어요. 완벽한 형태로 다양한 생물이 한꺼번에 이렇게 나오는 현상을 캄브리아기 폭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캄브리아기 지층에서 발견되는 많은 생물문은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것들임을 알고 있다. 특별히 곤충들은 알려진 모든 것의 얼마큼이요? 5분의 4가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진화적 조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름을 맞춰보시죠. 오른쪽 위에는, 오른쪽 맞나요? 제가? 네, 오른쪽 위에는 거미죠. 그 옆에는 귀뚜라미죠. 예, 도시에만 사셨나요? 그 밑에는 잠자리죠. 그 옆에는 말벌이죠. 말벌 아셨어요. 예. 여러분 이게 고생대에서 발견된 곤충 화석들인데 여러분 왜 이름을 알아맞추시는 겁니까? 여러분 고생대에 사셨어요? 그죠? 수억 년 동안 진화가 일어났다면 오히려 우리는 수억 년 전의 생물을 못 알아봐야 맞아요. 그런데 화석 속에 남겨져 있는 이 생물들은 우리가 오늘날 보는 생물하고 닮아 있어요. 거의 변화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 정체가 일어났다. 아까 그 말 그대로예요. 그 생물종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즉 생물종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것들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생물들을 우리는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해요. 그냥 살아있으면 살아있지 또 살아있는 화석은 뭐야? 화석인 줄만 알았는데 생물을 연구하다 보니까 똑같은 생물이 오늘날 살고 있어. 그래서 살아있는 화석들이라 부르는데요. 캄브리아기 완충류. 그러니까 캄브리아기가 뭔지 몰라도 그냥 가장 오래된 지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발견되는 이 완종류라는 조개 화석이 오늘날 똑같이 살고 있어요. 왜 안 변했죠? 5억 년이 넘었는데. 거미 불가사리라는 화석인데 오늘날 똑같이 거미 불가사리가 살고 있어요. 왜 안 변했을까요? 투구개라는 화석인데 오늘날 투구개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왜 안 변했을까요? 이런 생물들 많아요. 은행잎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모든 생물이 고대에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안 그런 걸 말하라 그러면 뭘 말하면 되냐면 멸종한 거 말하면 돼요. 즉 무슨 뜻이죠? 화석으로 있었던 게 지금도 살던지 아니면 뭐 하든지 멸종했든지 둘 중에 하나지 화석으로 살고 있던 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새로운 생물로 바뀐 것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거는 캄브리아기에서 발견된 새우의 눈이에요. 여러분, 새우의 눈 우습죠. 웃기게 생각하실 텐데 새우 먹다가 눈을 관찰하신 분은 없으실 텐데요. 이 새우의 눈이 겹눈이에요. 곤충들이 갖고 있는 눈을 겹눈이라고 하죠. 한쪽 눈에 수천 알에서 수만 개의 눈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눈알들이 하나의 이미지를 생성해요. 엄청 놀라운 거죠. 우린 두 눈 가지고도 세상 보기 힘들잖아요. 얘네들은 수천 개의 그 렌즈로 하나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미지를 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바다 밑에 살기 때문에 햇빛이 굉장히 부족한 곳이죠. 그 어두운 환경에서도 물체를 잘 식별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처리들, 우리 눈에는 갖고 있지 않은 기능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 아주 고급지고 아주 최첨단의 그런 렌즈를 가진 눈이 보관돼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눈이 오늘날 망원경보다 더 뛰어난 그런 렌즈를 가진 눈이 그냥 갑자기 나와요. 그냥 갑자기 화석에 있어요. 이 눈으로 변해가는 어떤 과정을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화일까요? 갑자기 나왔는데. 그래서 화석 발견의 빈도와 불연소성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 화석은 발견되는 빈도가 아주 정확해요. 한 10,000개가 발견되면 그중에 9,500개는 해양 무척 추생물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500개 중에 대부분은 식물 화석인데 해조류가 포함돼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공룡이나 무슨 이런 동물 화석은 얼마큼이냐?
척추를 가진 어류를 포함해서 그게 1% 미만이고요. 육지에 사는 척추 동물은 0.0025%, 즉 10,000개 중에 한 25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우리한테는 관심을 끌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주목을 받는 것뿐이지, 사실 빈도는 해양 무척추 생물, 조개 같은 것들, 이런 게 훨씬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얘네들은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보존도 잘 돼 있어서 굉장히 선명한 상태를 보여줘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뭐냐면 영어로 써있는 쭈루루루루 써있는 게 물고기 이름이에요. 발견된 화석의 물고기 이름. 그러니까 다양한 물고기가 발견됐다. 50만 개 이상의 물고기가 발견됐다. 자, 그러면 물고기는 척추가 있고, 아까 95%를 차지하는 화석들은 뭐가 없고? 척추가 없고. 그럼 척추가 없는 해양 무척추 동물에서 어류로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척추가 생겨가고 없었던 뭐 폐가 생겨나가고, 그죠? 없었던 불해가 생겨가고 없었던 지느러미가 생겨가고,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화석이 엄청 많이 있어야 되겠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지금 거기 조상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쓰여 있는 게 뭐냐면 0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0000000. 지금까지 발표된 게 없어요. 그래서 존 롱이라는 호주에 있는 고생물학자인데, 이 사람이 바로 이게 전공이에요. 어떻게 무척추 동물에서 척추 동물이 됐나. 근데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자연사 박물관엔 그 증거가 없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연구했는데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전 세계 자연사 박물관을 다 투어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떻다? 증거는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냥 무척추 동물 완벽한 형태가 나타나고, 지금 보는 것처럼 조개, 오징어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그냥 바로 물고기 화석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사이를 메꿔주는 화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을 이 지지시대표에다가 박스를 쳐보면 가장 많은 화석이 발굴되는 그 화석들이 분류는 뭘로 돼 있냐면은 무척추 동물이고 바다에 살았던 거니까 좀 진화가 덜 된 생물이라고 이 사람들이 해석을 해가지고 다 고생대 초기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고생대 생물로 인정이 되는 이런 것들인데, 여기가 가장 화석이 많이 발굴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척추 동물로 변해가는 과정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제일 화석이 많은 곳에서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는 보나 마나예요. 그죠? 척추가 생기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자료가 제일 많은 데서 찾아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은 당연히 없겠죠. 중간 내용들 좀 생략하고 고래로 이렇게 훅 넘어가 볼게요. 고래는 물에 살지만 진화론적으로는 육지에 살던 동물이 다시 바다로 돌아가면서 다리가 지느러미로 바뀌어서 고래가 됐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고, 박물관에 가면 지금 진화론 섹션에서 가장 각광받는 전시물이 고래의 진화 전시물이에요. 해서 한 번씩 이렇게 해외여행 가시면 한국에서는 안 가시던 박물관을 가세요. 그러시죠? 그러면은 막 그 거대한 박물관에 이런 게 막 진짜 어마어마한 크기로 전시되어 있으면 거기서 이제 뻑 가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야, 고래가 진짜 진화됐더라. 순서대로 쫙 나열되어 있는데 정말 감동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아이들 데리고 가셔서 또 그런 거 보여주면, 야, 고래가 정말 진화된 것 같아. 순서대로 쫙 전시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 진화론자의 주장이 뭐냐면, 고래들은 육상에서 살다가 몸의 형태가 이제 바뀌면서 800만 년에 걸쳐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해양에서의 삶으로, 그럼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다리도 바뀌어야 되고 지느러미로, 꼬리도 바뀌어야 되고 핀으로,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호흡하는 법도 바뀌어야죠. 폐호흡에서 아가미 호흡해야 되잖아요. 또 젖을 먹여야 돼요. 포유류니까. 육지에서 젖을 먹이는 방식으로 바다에서 젖을 먹이면 새끼가 바닷물 먹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젖 먹일 때 바닷물이 하나도 입으로 안 들어가는 특별한 젖꼭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등등등 바뀌어야 될 게 너무 많죠. 그죠? 생식하는 방법도 달라야 되고요. 그게 모든 게 진화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 같지 않으세요? 우리보다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요게 아니고, 사이노닉스는 개 같은 동물이에요. 개와 비슷한 동물. 이렇게 개와 같은 짐승에서 암블로세투스, 로도세투스, 도르돈, 바시로사우루스 이렇게 이어지면서 진화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징거리츠라는 박사가 고래 진화를 연구하는 박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암블로세투스는 매우 특이하게 머리 꼭대기에 눈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고래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고래는 이렇게 여기 옆에 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눈이 위에 있는 게 요 아래로 이렇게 고래의 눈으로 내려온다는 거는 해부학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고래의 진화의 주요 단계가 아니었을 것이다. 근데 제가 이 인터뷰를 보고 빵 터졌어요. 아니, 눈이 여기에서 요만큼 내려오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리는 지느러미로 바뀌었다는 걸 믿고 있는지, 어떻게 폐호흡이 아가미 호흡으로 바뀌었다는 건 믿고 있는지가 너무 웃겼어요. 어쨌든 자기들 안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도세투스, 그 다음 단계가 로도세투스인데 이렇게 그림이 전시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화석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가만히 관찰력 있게 한번 봐보세요. 있는 거 없는 거 위아래를 계속 확인해 보세요. 그림에는 있는데 밑에 화석에는 없는 게 있죠. 보이셨어요? 예. 물갈퀴가 있는 발도 없고요. 또 제일 고래의 특징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그 꼬리잖아요. 핀, 그죠? 그 꼬리도 화석에는 꼬리뼈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그 진거리치 박사가 발견 당시 손과 발뼈가 없었대요. 그런데 그림은 뭘로 그린 거예요? 수중 생활이 가능한 물갈퀴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손과 발이 발견됐는데 물갈퀴가 없었대요. 그럼 수중 생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당연히. 그죠? 네. 이것은 꼬리도 지느러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꼬리뼈는 아직 한 번도 발견된 적도 없는 거예요. 즉 일부의 화석이 발견됐는데 고래가 진화됐다는 믿음으로 어디서 어디로 보내야 돼요? 땅에서 바다로 보내야 되니까 그 과정을 보여주는 화석을 어떻게 상상을 덧붙여서 그려놓고 거기에 끼워 맞춰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 항상 진리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최근에 발표된 화석 증거를 보더라도 최초의 완전 수생의 고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즉 고래야 그냥 얘는요, 딱 보면 그 모습이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가 아니라 갑자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적 고래와 가장 이제 유사한 모습으로 하고 있는 이 바실로사우루스가 그냥 갑자기 출현했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화석은 실질적으로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수중 생활에 적응하게 되면서 고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만화로 보고, 그죠? 그러다가 동화책으로 스스로 읽고, 그러다가 Y책으로 학습하고, 그러다가 박물관 전시관에 소풍 가고, 그리고 교과서에서 진화론 배우면서 거의 20-30년에 걸쳐서 여러분들은 진화론을 학습하고 있는 겁니다. 스폰지처럼 스며드는 거죠. 가장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고래가 발견되는 이제 화석지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 군데에 떼거지로 고래가 묻혀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이 사막이어가지고 이제 습기가 많고 그러면 이제 보존이 좀 안 좋죠. 근데 사막 같은 데는 보존이 잘 됩니다. 지층에 딱 덮여 있다가 이제 드러나면 우리가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루라든지 칠레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사막에 고래가 막 수십 마리가 떼지어서 화석으로 발견된 화석지들이 있는데, 걔네들에 가서 보니까 이 아가미를 이제 수염이라고 합니다. 고래는. 이제 저는 처음에 고래 수염이 이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 수염 조직까지도 다 보존이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성분은 돌로 바뀌었고 모양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섬세하게 온 몸에 그 바디가 다 보존이 되려면은 이 고래가 부패의 과정을 거치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려면 얼마 만에 묻혀야 되냐면, 이 고래가 묻히는데 수주 또는 몇 개월이면 묻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층에 쌓이고 1000년, 10,000년, 뭐 몇백만 년 동안 쌓여서 화석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생물체가 몸이 썩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바다에 가면은 막 갈치 시체, 상어 시체, 문어 시체가 막 떠 있죠. 끄덕끄덕? 끄덕끄덕? 정말요? 안 떠 있죠? 바다는 맑습니다. 맑고 푸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다 생물은 안 죽나요? 죽으면 떠올라야 되는데. 수많은 바다 생물이 지금도 죽고 있지만 왜 우리 눈에 시체들이 둥둥 안 떠 있냐면, 바다가 그만큼 분해 작용이 활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래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한 몸체도 최대로 줄 수 있는, 과학자들이 최대로 줄 수 있는 시간이 몇 주인 거예요. 몇 주. 몇 주면은 뼈까지 다 분해해 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고래가 아주 성한 상태로 아주 깨끗하게 그 내부 조직까지 다 보존이 되려면은 아무리 많이 줘도 몇 주 안에는 다 묻혔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처음부터 완벽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묻힐 때도 빠르게 묻혔다는 거예요. 이건 메모를 말하는 겁니다. 서서히 쌓이는 게 아니에요.
즉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었고 그 재앙에 많은 흙들이 몰려와서 이 생물들을 묻어야지만 우리가 화석을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박쥐 얘기해 볼게요. 진화론자들은 박쥐는 뭐가 됐다고 하냐면 쥐가 박쥐가 됐다고 해요. 그럼 뭐가 생겨야 돼요? 날개가 생겨야 되죠. 전 세계적으로 쥐와 박쥐의 화석은 발견되지만, 자 그러면 쥐가 박쥐가 되려면 쥐에서 박쥐로 날개가 점진적으로 생기는 과정,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또 호흡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한번 숨 쉬어볼까요? 예, 숨 쉬셨어요? 예, 우리 모든 인간을 포함해서 다른 동물들은 숨을 들이쉴 때 동시에 내쉴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되시는 분, 들이쉬면서 내쉬는 게 되시는 분, 그런 분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유일하게 하는 동물은 새예요. 새는 공기가, 폐가 우리랑 조직이 달라요. 그래서 폐들이 여러 개의 주머니가 있고 여러 개의 주머니로 공기가 흘러가면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개짓이 뛰는 것보다 힘든데도 새는 숨이 차지 않아요. 우리가 뛰는 것보다 더 힘든 운동을 하고 있지만 새는 헐떡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육지 동물이 새로 바뀌려면은 이 모든 폐 조직 이런 게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하는 과정이 화석엔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화석이 보여주지 않는 것, 그 사진들에는, 각각의 화석들은 지느러미나 척추나 날개 같은 생물의 놀라운 기관들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라는 가정을 해놓고 화석을 이게 진화의 패턴이다 하고 배열을 했죠. 그것이 진화의 그 다음에 결과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진화의 패턴으로 배열을 해놓고 자신들이 이게 진화의 증거야 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순환 논리라고 해요.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미리 전제해놓고 그거대로 다시 결과를 해석하는 거죠. 오랜 시간을 이렇게 부여한 가정과 전제일 뿐이다 라는 거죠. 특별히 주목할 것은 서로 다른 생물 그룹의 화석들 사이에는 큰 뭐가 있어요? 형태적 간격들이 있어요. 불연속성, 그러니까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화론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연속성이에요. 연속성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DNA에서 드러나든 화석에서 드러나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 연속성을 증명하지 않으면 진화론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DNA에서도 화석에서도 어디에서도 생물과 생물, 종류가 다른 생물 간의 연속성을 증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물 그룹 간의 주된 형태적 차이가, 그죠?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물을 종속학문계 이렇게 하고 분류할 수 있는 거고, 동물원에 가서 얘는 원숭이야, 얘는 유인원이야, 얘는 코끼리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는 파충류야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것이죠.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화석 이야기들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 창세기 1장 21절에 생물이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나와요. 생물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근데 이 생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내가 작은 것부터 큰 걸로 점진적으로 만들었다, 이런 암시를 주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생물을 만드시는데 뭐라 하냐면 첫 번째 등장하는 생물이 뭐냐면 커다란 바다짐승이에요. 이런 거 한번 눈여겨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창세기 1장 그냥 이렇게 지나가죠. 하나님이 생물을 만드셨는데 내가 아메바 같은 것부터 만들었어, 이게 아니고 커다란 바다짐승. 이 커다란 바다짐승이 히브리어로 탄닌인데, 탄닌이란 말이 써있긴 써있는데 탄닌이란 동물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걸 성경을 이제 번역하는 사람들이. 왜냐면 고대에는 그런 동물이 있었는데 이제 이미 멸종한 거예요. 그래서 탄닌을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영어 성경에 보면 Great Monster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요. 아주 거대한 괴물 이렇게. 또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뭐 시랑 이렇게도 번역하고 악어 이렇게도 번역되고, 하여간 다양한 방식으로 뭔가 특이한 동물로 번역되어 있는데 어쨌든 탄닌이에요. 그게 뭐냐면 거대한 바다짐승. 그런데 화석엔 남아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장용 중에 보면은 플레지오사우루스나 엘라스모사우루스 같은 게 있어요. 길이가 한 12m 정도 돼요. 관광버스 길이보다 더 긴 거죠. 그런 바다 커다란 짐승들이 실제로 살았었어요. 자,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하십니까?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생물을 창조하셨을 때 10번을 반복하신 말이 종류대로예요. 창세기 1장 단 한 장을 쓰시는데 엄마가 이제 집에서 나가실 때 그러는 거죠. 불 끄고 나가라, 불 끄고 나가라, 불 끄고 나가라. 외출할 때 불 꺼라, 불 꺼라. 굉장히 싫죠, 듣기가.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뭐 한 거죠? 너무
중요하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거예요. 창세기 1장 한 장을 쓰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생물을 종류대로 만들었다, 종류대로 만들었다, 종류대로 만들었다, 종류대로 만들었다. 좀 알아줄래? 10번을 내가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뜻이죠? 종류 바뀌지? 의심되세요 아직도? 종류 바뀌지 않는다. 종류가 점진적으로 나왔다? 아니고 처음부터 완벽한 종류였다. 처음부터 완벽한 종류였다. 내가 처음부터 완벽한 종류를 만들었어. 그리고 그 각각의 종류마다 각각의 독특한 DNA 정보가 있어서 유전 법칙에 의해서 그 종류가 유지되게 만들어놨어. 걱정하지 마. 진화론 같은 거에 흔들리지 마. 내 말씀은 변하지 않아. 주님 오실 날은 이제 늦은 거예요. 그날은 늦었어요. 지금 믿으셔야 돼요. 우리한테 믿음의 영역으로 남겨놓으셨을 때 믿으셔야지 믿음인 거지. 증명이 된 다음에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냥 사실이지. 그죠? 예.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과학 얘기에서 조금 다른 데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몇 시에 끝나는 거죠, 목사님? 30분이요? 네, 10분 안에 될지 모르겠습니다. 불신앙의 시작점. 그럼 우리가 오늘날 세대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사실 가장 쉽게 노출되는 문제는 우리의 정욕의 문제일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성적인 영역에서 들어오는 이 불신앙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 그리고 창조에 대한 의심일 겁니다. 신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지? 라는 걸 이제 제가 고민하기 시작한 나이가 14살이었어요. 그때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는 교회 학교 학생이었고 또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시골에 있는 교회여가지고 제가 이미 중고등부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어른 예배도 또 드리면서 성가대 봉사를 하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찾아온 질문들이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우주의 시작이 있었을까? 또 이 우주 만물들은 어디서 온 걸까? 또 정말 신이, 살아있는 신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게 존재하는 걸까? 세포나 우주가 저절로 생길 수 있는 걸까? 아니면 진짜 누가 만들었어야 되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한 6개월 동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겨울방학부터 시작한 고민이 1학기 내내 중학교 2학년이 돼서 이제 1학기 내내 이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이 그냥 이렇게 슬슬하는 고민이 아니라 진짜 먹기도 싫고 살기도 싫을 만큼 아주 중대한 고민에 제가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였을 것 같으세요? 그때? 이 불신앙이 찾아왔을 때 제일 하기 싫은 게 예배드리러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지 아닌지를 모르는 존재한테 찬양을 한다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너무 싫었어요. 오그라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그분이 계신지 아닌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기 싫은 게 뭐냐면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너 요즘 왜 그래? 이렇게 말이 시작하니까 믿는 친구들, 내가 심지어 전도한 친구인데도 그 친구하고 내가 대화하는 게 이제 싫어지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그런 고민하고 있다는 거 알면은 큰일 나니까 부모님하고는 더 대화하기가 싫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점 교회에서 떠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주 강하게 몰아치게 됐어요. 자, 그런데 당시 제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가 믿어져야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도 믿어지고 십자가 구원과 부활도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일 텐데 첫 단추,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시면 그분이 구원자일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첫 단추가 끼워지지 않으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이 구원 메시지가 빙빙 도는 거예요. 와닿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가기가 싫어졌던 거죠. 이런 이제 고민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창조 사역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때 제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진짜 믿음이 없었다기보다는 믿음과 그리고 세상에서 배우는 우리가 이 알미라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믿음의 영역이 있고 알의 영역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이렇게 겹쳐져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이 되는 건데 믿음 따로 암 따로인데 이걸 연결해주는 설명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팩트하고 연결이 안 되어서 제가 깊은 고민에 빠진 거였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6개월 정도 고민하다가 그냥 아무도 나를 바라보는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까? 내 인생 그냥 내가 결정하고 사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시면.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창조주가 계신다면 그분에게 복종하고 사는 게 맞겠죠.
그런데 창조주가 안 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면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대한 갈림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고 혹시 믿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삶을 복종하지 않는다면 이건 더 큰 문제예요. 이게 중대하게 이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든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민에 이제 빠져가지고 이제 6개월 정도 되니까 사람이 간사해지더라고요. 살기도 싫고 삶의 의미도 못 느끼겠고 학교도 가기 싫고 숙제도 하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고 엄마 아빠랑 얘기하기도 싫고 모든 게 싫어지더라고요. 회의에 빠진 거죠. 그 끝에 가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딱 깨달았죠. 사람이 깊이 이렇게 회의에 빠지면 자기 생명도 포기하고 싶어지는구나 하는 순간 간사해가지고 죽기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살든지 이렇게 살든지. 그 끝에 이제 고민 끝에 다 달라가지고 제가 이제 토요일 밤이 제일 싫은 날이에요. 왜냐면 다음날 교회 가야 되니까. 그래서 토요일 밤에 이제 매일 이제 그때 일기를 썼었는데 그날은 일기도 쓰기 싫고 그냥 속으로 내일도 안 믿어지면 저 영원히 하나님 떠날 거예요. 이렇게 속으로 말했어요. 속으로. 그리고 자꾸 일어났는데 아침에는 일어나면 성가대 연습 시간 맞춰서 막 후다닥 나가야 되느라고 어제 그런 생각했는지 이걸 다 까먹고 그냥 막 후다닥 나가가지고 성가대 연습을 하고 이제 2층 본당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성가대원 중에 다 성인 성가대인데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제일 어리고 제일 작았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 앞자리에 서서 걸어 들어와서 성가대석에 이렇게 제일 안쪽에 앉아야 됐었어요. 근데 본당을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데 이 강단을 향해서 이렇게 쭉 걸어오는데 뭐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젤리 속에서 걷고 있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젤리. 이게 공기가 아무것도 안 느껴져야 되는데 젤리가 제가 걸을 때마다 물컹물컹 젤리 속에서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발, 두 발, 세 발 걷다가 전율이 확 올랐어요. 혹시? 그때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어젯밤에 했던 제 속마음이. 혹시? 그거에 누군가가 반응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가대 제자리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안쪽에 이제 딱 섰어요. 다른 대원들이 설 때까지 기다리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서 이쪽 벽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벽이 확 날아가더니 깜깜한 우주 공간으로부터 수많은 은하들이 막 제 안으로 막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놀란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공기에서 아지랑이가 피는 것처럼 출렁출렁 그 젤리가 파도가 돼가지고 제 가슴으로 계속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아마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을 거예요. 대원들이 쭉쭉쭉쭉 배열을 해가지고 서는 정도의 그 시간이니까 한 몇 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엄청 긴 시간처럼 느껴졌고 출렁출렁출렁 그 파도가 막 일렁이면서 제 가슴으로 계속 밀려 들어오는데 제가 도저히 이제 참을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막 눈물이 막 쏟아지고 있었고 앉아가지고 1시간 내내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울게 됐어요. 이렇게 막 울면서 처음으로 탁 나온 말이 뭐였냐면 당신이 살아계시군요. 이거였어요. 당신이 살아계시군요. 근데 그분이 제 아버지시란 말이죠. 이 말이 처음으로 탁 나왔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는 거 믿으세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살아계신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자청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 불신이 다 떠나갔겠죠. 그때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6개월의 과정을 통해서 자연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인간을 자연이라고 부릅니다. 그 자연인 말고 그 자연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거나 알려고 노력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구나. 두 번째, 복음을 스스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알게 됐고, 세 번째, 예배를 거부한다. 자연인은 예배를 거부합니다. 네 번째, 믿는 자들과 교제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기 순원들 중에 자꾸 그 순회에 자꾸 뺀질뺀질 거리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5번, 삶에 대한 회의가 일어납니다. 그죠? 예. 이게 자연인의 상태예요. 즉 거듭나지 않은 인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은 인간은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과 알의 그 불일치를 이제 제가 겪은 건데 나중에 이제 철학을 공부하면서 이게 제가 6개월 동안 겪은 그 일이 역사 속에서 수백 년에 걸쳐서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근대에 16세기, 17세기 이때 이제 과학혁명이 일어나죠. 근데 그때 이 인류는 큰 사상적인 변화를 거쳐요. 서구 문명이 완전히 기독교의 성경적 세계관에, 사실은 성경적 세계관이라기보다는 카톨릭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받아들여서
성경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믹스한 혼합된 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성경적인 세계관은 아니었던 거예요. 어쨌거나 이 기독교 문화 가운데 완전히 이렇게 들어있었던 이 서구 유럽이 이 자연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요. 법칙들을 막 발견하면서 이 자연이 마치 기계처럼 착착착착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세계관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계론적 우주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까지만 느끼면 되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법칙으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항상 무신론자들의 흐름이 있어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무신론자들은 아니야, 이 우주는 모든 게 그냥 법칙에 의해서 착착 돌아가는 기계와 같은 거고 창조주라는 신이 혹시 있다 한들 이 우주의 섭리에 관여하지 않아.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흘러가다가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는 뭐라 하냐면 신이 있다 하더라도 발코니에 주무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과 이 세상 역사에 관여하지 않으신다. 즉 섭리하지 않는 신을 말해요. 이런 걸 이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관이 이제 우주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닫힌 우주를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는 알 수 없고 계신다 하더라도 그분이 이 우주 역사에 관여하지 않는 신. 그래서 전체 우주 기계밖에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 우주라는 기계의 일부분이다라는 그러한 사상이 들어옵니다. 이제 이러한 사상이 연결돼서 계몽주의라는 사상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기독교 철학자들의 그 전제는 뭐냐면 첫 번째 신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거부해요. 그렇죠? 이 우주밖에 없는데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그분으로부터 어떤 지식, 즉 계시. 뭐 계시를 어떻게 하겠어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우주 밖에서 들어오는 지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가를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죠? 나밖에 없어요. 인간의 지성, 인간의 이성만이 진리를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직 이성으로 세계에 대한 통일되고 참된 지식, 즉 모든 진리를 인간의 이성으로 알아낼 수 있다라는 낙관론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생각이 근대 철학을 이끌게 되고 그 근대 철학 가운데 뭐가 나왔을까요? 내 기원도 내가 알아보자라는 진화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적인 흐름을 여러분이 아셔야 현대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우주는 닫힌 우주입니까? 열린 우주입니까? 그렇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법칙으로 통치하시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스탑하시고 싶으면 스탑하실 수 있어요. 언제든지 인간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우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고 이끄시잖아요. 그죠? 열린 우주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이고 이 믿음은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안 감사하세요?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주에 신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범신론이에요.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우주 자연 만물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 이런 표현은 기독교에서 쓰지 않습니다. 그건 범신론, 뉴에이지적인 사상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냐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우주 밖에도 계시고 그런데 우주 안에 들어오셔서 뭐도 하세요?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그분의 목적과 계획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초월하여 계시지만 내 현실 안으로 찾아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분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이 믿음을 정말 고이 간직하셔야 돼요. 화석처럼 묻어놓으면 안 돼요. 박물관에 전시해 놓으시면 안 됩니다. 나 옛날에 좀 믿었어. 나 그때 좀 믿었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교제하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죽는 순간까지. 그래서 믿음은 고민해서 얻어지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고민하고 있으면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 아시겠죠? 예. 머리로는 알아도 삶으로 잘 실천이 안 될 수 있어요. 고민하기 앞서서 뭐 해라? 기도해라. 고민하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라. 누구하고 먼저 상의하기 전에 누구하고 상의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상의해라. 그죠? 그다음에 그분은 제가
이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저한테는. 제가 글로 쓴 것도 아니고요, 누구한테 말을 전달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전에 그냥 제 가슴에다가 내일도 안 믿어지면 영원히 떠날 거예요 하고 제 속에서 그냥 속마음으로 한 거예요. 근데 다음날 얘가 진짜로 영원히 떠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저를 벼랑 끝에 세우시고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하고 언어로 소통이 되시는 분이구나. 이 신비로운 사실, 내가 쓰는 언어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심지어는 내 마음의 중심도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만 해도 아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 놀라운 사실인 거죠. 그분이 살아계신 것만 해도 놀라운데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중심을 아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어, 그거예요. 그죠? 예, 너무나 놀라운 사실인 거죠.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인생 사는 겁니다. 예, 우리가 제 아버지가 삼성 회장이면은 저한테 삼성을 물려준다 그러면 제가 뭐를 배워야 돼요? 삼성의 경영 철학을 배워야겠죠? 제 아버지가 코카콜라 회장이에요. 저한테 그거 물려준다 그러면 뭘 배워야겠어요? 코카콜라의 경영 철학을 배워야겠죠? 예.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경영 철학을 어디다 담아놨냐면 성경에다 담아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안 배우시겠어요? 죽도록 파야죠. 기업을 물려주신다는데 대기업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죠? 예. 우리가 너무나 물질적인 가치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사는 주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경영 철학을 아셔야 돼요. 그분의 나라는 그분의 진리로 경영됩니다. 그분의 나라는 그분의 진리로 부흥합니다. 그분의 백성은 그분의 진리로 그 삶을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냐 아니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예, 중요합니다. 거기에 모든 게 걸려 있어요. 삼성의 경영 철학을 버리면 뭐가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 철학을 버리실까요? 아닙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이 말씀에 1.1핵도 변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하늘과 땅이 바뀌어도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땅의 것, 하늘의 것, 그 어떤 것도 다 변합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신앙의 근거를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다가 완전히 굳게 박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게 여러분의 인생 거기에 다 달려 있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아멘. 예,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 좀 드리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시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기업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가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게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기업으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진로도 취업도 결혼도 내 현실적인 모든 문제도 그 하나님의 기업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기업으로 삼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